안녕하십니까 경제원답 구독자 여러분, 저는 김진이라고 하고요. 4, 5개월 됐나요? 4, 5개월 전쯤에 한번 인사를 드린 적은 있는데, 원래는 증권사에서 프랍 트레이더로 한 21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프랍 트레이더라는 걸 잘 모르세요. 프랍 트레이더는 증권사에 있는 자기 돈, 고유 계정을 운용하는,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런 기관 투자가 중에 일종입니다. 그래서 원래 프랍 트레이더라는 부서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손실을 보지 않아야 돼요. 회사의 고유 자산을 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손실에 굉장히 민감한 부서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운 좋게 제가 21년 하는 동안 연간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2022년에 조금 손실 봤습니다. 그때도 사실 운용 규모가 2천억이 넘었기 때문에 그 손실 규모라는 게 제가 한 30억 정도 됐으니까 그렇게 큰 규모는 아닙니다만, 그 외에는 연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굉장히 운 좋게도 연간 손실은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 말로 은퇴를 해서 지금은 우리 경제 원탑이랑 이름이 유사하죠. 주식 원탑이라는 채널의 주인장 역할을 맡고 있는 김진이라는 사람입니다. 보시면 혹시 관심 가지시면 주식원탑 채널도 한번 들려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지난 한 2, 3년간 주식이 많이 떨어지면서 손실이 적지 않으신 분들이 많은데, 본전만 오면 주식 팔고 다시는 안 해야지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증권사 트레이더들도 이렇게 손실을 보는 경우가 많나요? 네, 일단 주식이라는 자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손실을 보지 않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손실을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21년 동안 연간 기준으로 해서 손실을 보지 않았다, 이 말씀이지, 중간중간에는 저도 손실이 막 커져서 엄청 고민했던 적도 많고, 이 상황에서 이렇게 끝나면 회사를 잘릴 텐데 이렇게 걱정하면서 잠도 못 자고 뭐 이랬던 적도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부분은 이거인 것 같아요. 누구나 다 손실을 본다. 손실을 보는 건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이 손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방치의 수준으로만 가지 않으면 된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감당하는 수준으로만 손실을 보고 있으면 가능할 것 같다.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결국 저는 주식은 많이 버는 싸움이 아니라 손실을 얼마나 더 잘 관리하느냐, 이 싸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저희 채널에 있는 구독자분들께도 매번 많이 강조해서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손실을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으면 언제든 주식은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주식 투자는 손실 관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손실을 봤다라는 것 자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 지금의 내 손실 수준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서 관리하고 있느냐, 그 수준으로 컨트롤하고 있느냐, 아니면 그 수준을 넘어갔느냐, 이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추셨으면 좋겠고, 항상 손실은 볼 수 있다. 다만 관리되는 수준에서 손실을 보고 있다면 언제든지 복구 가능하고 결국은 또 수익으로 따라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통 보면은 나름 열심히 주식 투자한다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여기저기 기동량도 해가면서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나 증권사 트레이더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다 많은 분들이 다 주식하려면 다 돈을 버는 문제니까 공부를 다 열심히 하시죠. 뭐 책을 찾아보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디 세미나를 많이 다니기도 하고, 아니면 혼자 앉아서 보고서를 보시거나, 이렇게 또 유튜브 채널을 보시거나, 이렇게 많이들 공부를 하십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투자의 방법, 그 방법 자체는 절대 다 잘못된 방법은 하나도 없다.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모든 투자론의 방법들 자체는 다 일정 수준, 누군가에게서는 의미 있는 기간 동안 검증된 좋은 투자 방법일 거다. 그런데 그런 좋은 투자 방법들을 가지고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익을 보기보다는 손실을 많이 보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은 이거인 것 같아요. 나에게 맞는 지금 투자 방법을 쓰고 있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마다 다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매일매일 생활비를 벌려는 사람의 투자와, 어떤 유선을 받아서 장기간 투자하려는 사람의 투자와, 또 혹은 내가 어느 정도의 돈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그렇게 주식 투자를 하시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뭐 단순하게 1년 내에 내가 용돈을 좀 벌려고 재미삼아서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다 투자를 하는 이유가 다르기 때문에
기대하는 수익률도 다를 거고 그다음에 내가 감내할 수 있는 손실의 범위도 다 다를 텐데요. 그런데 이렇게 다 다른 상황에서 그냥 자기에게 맞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가 훨씬 더 제가 그동안 봐왔던 걸로 보면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일예로 제가 많이 오래 있었던 프롭트레이더 부서를 보게 되면 주식형 펀드를 운영하던 운용사 매니저들, 펀드 매니저들이 프롭트레이더가 돈을 잘 번다고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도전을 해봐요. 근데 도전을 하는데 자산 운용사에서 운용을 했던 사람들은 프롭트레이더로 성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자산 운용사는 자산 운용사만의 운용 방식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프롭트레이딩 부서는 프롭트레이딩만의 부서만의 운용 방식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보게 되면은 자산 운용사에서 온 펀드 매니저들은 자기들이 하고 있었던 그 자산 운용사에서 하던 운용 방식을 그대로 프롭트레이딩 부서에 적용을 시켜요. 그랬을 때 거의 99% 성공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손실을 보고 있고 주식 투자가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이건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 이런 것들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실제로 나는 어떤 투자를 하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통해서 나는 어떤 수익을 거두고 싶은데 나는 그래서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어느 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데 이런 거에 맞는 투자 방법을 써야지 이거하고 또 전혀 다른 투자 방법을 쓰게 된다고 한다면 내 환경과 다른 방식을 쓰게 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저는 개인적으로 그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주식 투자가 위험해지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광범위하게 말씀을 드린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지금 주식 투자를 왜 하는지 그리고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수익이 어떤 건지 근데 이건 또 구체화시킬 수도 있어요. 나는 매달 현금이 필요한지 아니면 1년마다 현금이 필요한지 나는 돈을 뺄 일이 없는 건지 나는 앞으로 1, 20년 동안 장기간으로 투자를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되게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나를 잘 이해를 하고 내 투자 환경을 잘 이해한 다음에 그러면 내 투자 환경에 맞게 내가 목표한 걸 이루기 위한 가장 적합한 방법을 찾아서 그 방법들을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계속 적용을 하면 그러면 저는 주식 투자가 그렇게 어렵고 매번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투자를 하면서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을까요? 잃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아주 다양하죠. 아주 다양한데 제가 본 거 중에 오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일관성이요. 투자를 하는데 일관성이 없게 투자를 하는 거죠. 뭐 가장 쉬운 일관성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저는 주식을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가 같으면 된다.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는 이유와 파는 이유가 같으면 사실 그렇게 위험에 빠지진 않을 텐데 저도 대리 때 많이 경험하고 했던 문제인데 여의도에 가서 정보회의를 가요. 그리고 모 증권사에 있는 대리 과장한테서 어떤 종목을 들어요. 그 종목을 들었는데 그래서 딱 봤더니 차트를 봤더니 괜찮아요. 그래서 샀어요. 근데 사자마자 막 물리는 거예요. 근데 그때 딱 물리니까 제가 어떻게 하냐면 이제 그 종목의 보고서를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그 종목의 보고서를 보고 그 종목이 계속 떨어질 때마다 모든 보고서들은 여의도에 있는 모든 보고서들은 다 매수 보고서잖아요. 좋다고 이야기하는 보고서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빠질 때마다 계속해서 주식이 더 쏴지는 거죠. 더 매력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런 주식들이 결국은 엄청난 손실로 만들어졌던 것들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거든요. 사실 일관성을 맞추기 위해서 매수의 이유와 매도의 이유를 맞추려면 저는 사실 저에게 그 종목을 추천했던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어야죠. 이 주식 샀는데 당신 말 듣고 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계속 빠진다. 이게 사실은 산 이유와 판 이유를 동일시하는 건데 맞추는 건데 살 때는 약간 막 모멘텀처럼 사가지고 갔다가 이게 모멘텀이 작용을 안 해서 막 주가가 빠지니까 갑자기 장기 투자. 그러니까 단기에 일종의 어떤 무슨 재료가 발생을 해서 주가가 좀 세질 것 같다. 이런 이유로 사놓고서는 사실 그게 발생을 안 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갑자기 가치 대비 저평가 뭐 이러면서 가치 투자.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격언 중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먹으면 단타, 물리면 장타. 이게 다 사는 이유하고 파는 이유를 일치시키지 못해서 나오는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주 다양한 이유로 손실 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제가 특색 있게 본 것 중에서 손실 보는 사람들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매수의 이유와 지금 이제 물려 있다면 이 물려 있는 포지션 홀딩의 이유가 다르더라. 그래서
사실은 좀 성과가 안 좋은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라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거는 제가 어디 가서도 또 이제 좀 강연도 좀 많이 하는데 꼭 좀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보통 주식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면 하루에도 몇 번 샀다 팔았다 하면서 큰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반인들도 주식 트레이딩을 통해서 꾸준한 수익을 올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제가 이제 프랍 트레이딩 부서, 프랍 트레이더라는 직업이니까 제가 이제 뭐 마치 뭐 엄청나게 매매를 많이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들을 많이 하시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매매를 많이 하거나 하루에 몇 번씩 사고 파는 트레이딩에 대해서 그렇게 잘 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선호하는 편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잘하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잘하고 있다고 믿는 분들한테 그건 잘못된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트레이딩을 많이 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주식 투자의 성공은 성공률이 높아서 야구로 얘기를 하면 타율이 좋아서 내가 한 10개 종목을 샀는데 6개, 7개 종목에서 수익이 나야 내 계좌가 수익이 날 거다. 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저는 확률의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게 되면 이게 확률의 게임으로 가거든요.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냐면 내가 정말 승률이 높아져야 돼요. 승률이 높아야 10번 투자해서 7번 정도는 수익을 내야 그래야 수익이 나겠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주식을 저도 해오면서 그랬던 것 같은 게 10번을 투자했는데 7개의 종목에서 수익을 거두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남은 2-3개의 종목에서 압도적인 수익을 거두게 되면 이 계좌 자체는 무조건 플러스고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게 됩니다. 이 압도적이란 수익은 단순히 뭐 50% 났어, 30% 났어의 수준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1년 내내 봤을 때 1년 내내 300%, 400%의 수익을 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트레이딩을 하면 항상 우리 목표가를 정하고 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레이딩을 많이 하게 되면 기술적 분석을 특히나 많이 하실 텐데 이렇게 되면 목표가를 정하게 되면 그 정하는 순간 목표가에 오면 정말 이 주식을 잘 산 건데 목표가에 딱 오면 팔잖아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서부터 몇 배 더 가는 주식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트레이딩 영역에서 투자하는 거를 그렇게 선호하지는 않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트레이딩은 확률의 게임을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은 확률의 영역에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닌 것 같다. 아주 많은 대가들이 책으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10개에서 2-3개에서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내 투자는 성공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확률의 게임보다는 내 주식이 하나 제대로 걸렸어 라고 하면 이거를 목표가 얼마야? 익절을 할 거야. 이렇게 가지 마시고 끝까지 수익을 거두시면서 복리를 최대한 누리시길 바란다. 그래야 오히려 수익이 더 커질 수 있고 높아질 수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이런 거 같아요. 우리 명절에 이제 고스톱 많이 치잖아요. 고스톱을 밤새워 치면 이 3명이 모두 다 승률이 비슷해집니다. 33%씩 비슷해집니다. 뭐 조금 달라봐야 뭐 큰 차이는 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돈을 엄청 많이 땄을 거고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많이 잃어서 깨평 달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승률은 비슷한데 한 사람은 딸 때, 뒷패가 붙었을 때 쓰리고에 뭐 다 부를 수 있는 거 다 부르는 거죠. 근데 많이 못 따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홍단 3점, 고돌이 5점, 이거 스톱 이렇게 먹을 때 조금씩 먹는 거예요. 그래서 승률 게임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그래서 지나고 나서 밤새대로 고스톱을 하고 나면 오히려 결국은 승률의 게임이 아니라 먹었을 때 얼마나 많이 먹느냐의 실질적인 승패 핵심이 되잖아요. 주식도 저는 과히 다르지 않다. 투자의 그 수익률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보통 보면은 약간 분명 돈도 잘 버는 회사고 산업 전망도 좋은 것 같은데 주가는 오르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좋은 기업에 투자해도 수익률이 높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 투자하는 이유가 다 다를 텐데 그래도 다수는 내 수익을 위해서 투자를 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거는 좋은 주식과 좋은 주가는 분명히 조금 더 다른 대칭되는 개념이다 라는 생각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게 하면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이렇게도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시장이 얼마나 충분히 효율적으로 반응하고 있느냐 아니면 충분히 효율적이지 않느냐 이 부분으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알지 못하는 주식
거의 알려져 있지도 않고 보고서도 없는 주식, 이런 주식들은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죠. 이게 강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 정보 자체가 굉장히 비대칭적일 거고, 그래서 내가 남들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다면, 그런 주식에 투자한다면 그러면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삼성전자가 혹은 뭐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가, 미국의 엔비디아라는 이런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는 우리나라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시가총액이 더 큰 회사들이죠. 이런 회사들의 주가를 보면서 이 대한민국에 조그만 데 앉아있는 김진이라는 사람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가 저평가라는 것을 제가 판단할 수 있을까요? 판단하실 수 있는 그런 해안이 있으신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그건 굉장히 어렵다. 아주 많은 거래가 되는 큰 회사들에게서 시장이 비효율적이어서 시장에 잘못 가격이 반영되고 있는 걸 내가 캐치하는 것 자체가 그게 쉬운 일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다면 남들이 막 이 회사 좋다, 뭐 유튜브에서도 이 회사 너무 좋다, 이 회사 너무 좋다,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성장이 얼마나 될지 아냐, 이 회사가 얼마나 커질지 아냐, 이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많이들 이야기를 하는 회사는 이미 그 주가에 그런 이야기들까지도 다 반영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내가 이 회사가 좋다고 생각하는 이 포인트는 이미 주식에 다 녹아있는 정보는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가 이런 수많은 좋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주가가 계속 우하향하고 있다면 그 수많은 정보들을 가지고도 좋은 주가가 아니라는 의미고, 그건 내가 알지 못하는 다른 충분히 안 좋은 요인들이 있을 거다라고 추정하는 게, 그게 오히려 더 쉬운 투자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잘 모르는 주식, 이런 주식들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치적으로 접근을 해서 투자하는 게 맞습니다만, 남들이 다 아는 주식들, 누구나 다 이해하는 주식들을 가지고 주가와 여러분들의 심리가 서로 싸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회사가 이만큼 좋은데 지금 이 회사가 뭐 때문에 주가가 안 올라? 보면 시장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시장이랑 충분히 순응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데 굳이 싸워서 마음 힘들고 몸 힘들고, 그렇다고 해서 성과가 그렇게 더 특별하게 도드라지지도 않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렇기 때문에 앞서 질문처럼 내가 좋은 회사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고생하고 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마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회사의 좋은 부분은 이미 다 주가에 녹아져 있을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 내가 모르는 더 안 좋은 이야기들이 주가에 반영되고 있을 거다. 이게 뭐 100% 맞는다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그럴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을 것 같다. 저는 주식을 투자를 하면서 21년 동안 기관 투자가고, 사실 여의도에서 나름 인정받는 기관 투자가였는데, 기관 투자가였던 저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 내기가 더 쉽고 주식 투자하는 게 더 쉬웠거든요. 뭐 여러분들의 철학을 제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은 안 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주식을 투자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맞을까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은 이거는 이제 뭐 각자 투자하는 상황에 따라, 만약에 굉장히 내가 투자 기간을 길게 하겠다라고 하면 버텨볼 만 하겠죠. 그렇겠죠. 정말로. 그리고 또 다른 이유로 이 회사가 내가 원래 투자했던 이유와는 또 다른 이유로 또 주가가 막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투자의 기간이 굉장히 장기간인 분이라면 사실 그렇다면 뭐 버텨볼 수 있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만약에 내 투자 기간을 난 그래도 한 1년마다 한 번씩은 좀 현금도 인출하고 싶고 뭐 한 그렇게 하고 싶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그 주식 말고 지금 수익이 잘 주고 있는 다른 여러 주식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주식들로 옮겨가시는 게 오히려, 저는 그게 참 하기 힘들거든요. 알거든요. 마치 주식을 파는 순간 나는 손실을 확정하는 것 같고, 이런 마음 저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제가 누구보다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정말 직업 투자가로서 20몇 년을 했는데 그 마음을 제가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충분히 생각해서 샀는데 성과가 안 좋은데 내 투자 기간이 그렇게 긴 사람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생각을 고쳐먹고 내가 잘못됐다라고 판단하고, 그러면 내가 잘못했으니까 요건 내가 책임, 그리고 팔고
그다음에 다음에 더 좋은 기회, 좋은 주식을 찾자. 이렇게 옮겨가시는 게 저는 그렇게 하시라고 많이 추천을 드리는데 사실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을 바꾸고 사고를 전환하는 순간 주식 투자가 늘었거든요. 제 머릿속에 지식이 늘고 경험이 늘어서가 아니라 저의 그런 태도가 바뀌면서 주식 투자가 늘었으니까 이 말씀은 뭐 잘난 척 하려고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꼭 정말 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은 김진 이사님께서는 현재 상황에서 주식과 현금 비중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그리고 또 주식 비중을 늘리는 시장의 시그널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단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 안 와닿으실 수도 있는데요. 저는 앞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듯이 기본적으로 저는 시장이 비효율적이다라는 생각보다는 효율적이다라는 기본적인 판단을 가지고 그래서 충분히 많이 거래되는 대형주의 추세를 추정하는 형태의 투자를 하는데요. 기술적 분석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어떤 주식을 샀는데 그 주식이 빠지잖아요. 그럼 그건 제가 잘못한 거죠. 그죠? 주가가 잘못된 게 아닌 거잖아요. 그럼 반대로 얘기해서 제가 주식을 샀는데 주식이 잘 올라요. 그래서 고가 갱신을 해요. 그러면 제가 잘 판단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추세는 더 강해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고가를 갱신할 때 그럴 때 이제 주식을 오히려 더 늘리는 그런 전략을 해요. 사실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는 정말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전 물타기는 안 하거든요. 물타기는 안 하고 대신에 불을 타죠. 추세가 더 강해질 때. 추세가 더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가파르게 오르면 오를수록 사실 그 추세는 더 꺾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서 장렬히 단기간 물려주겠어 라는 마음으로 또 사면 또 그렇게 자주 물립니다. 그렇게 자주 물려요. 한 1, 2주일 또 물리는 경우도 많고요. 길게는 뭐 한 달 정도 물리는 경우도 있고요. 하지만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의 종목들을 계속해서 고가를 낼 때마다 위에서 이렇게 빌드업하는 방식을 가장 좋아하는 편이고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현금과 주식의 비중, 저는 항상 현금의 비중이 있어야 한다. 라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내 모든 계좌를 주식으로만 다 꾸리고 있을 때 그다음부터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이게 항상 저한테는 히든카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주식 투자에서 가장 좋은 히든카드는 뭘까? 현금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은 항상 늘 좀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인데 이거는 사실은 또 많은 분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는 뭐 저도 충분히 압니다. 다만 모든 걸 주식으로 다 채워놓고 있었을 때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기도밖에 없는 것 같고 위험 관리가 전혀 안 될 수도 있다. 항상 현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되게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20년간 이렇게 증권사 프랍 트레이더를 하시면서 2008년과 같은 금융위기 때도 손실을 보지 않으셨다고 하셨는데 어떤 상황이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근데 좀 하나 걱정은 뭐냐면 최근에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대부분 다 이렇게 코로나 때 주식시장에 오신 분들이시더라고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가 얼마나 끔찍했는지 그게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고 아마 아주 대다수의 분들은 코로나 시기가 정말 시장이 안 좋은 시기였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코로나 때도 저는 있었습니다만 그때 주변 직원들한테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야, 이 정도는 괜찮은 거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이게 무슨 위기야. 이건 위기가 아니야.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금융위기 때는 정말 끔찍했죠. 그리고 저는 지금도 생각하는 게 금융위기 때 제가 손실을 안 본 거는 정말 기적과도 같은 일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때는 제가 한국 시장을 주로 할 때인데요. 주가가 14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내려갈 때는 같이 손실을 봤습니다. 근데 그때도 기본적인 정황 자체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그때 전체 주식하는 그 양이 1200억이었는데 주식을 한 300억 정도를 들고 있었거든요. 근데 300억을 들고 있었는데도 1400포인트에서 1200포인트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한 6, 70억의 손실을 봤죠. 1200을 깨지는 상황에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추세에 관한 지표, 모든 위험에 관한 지표들이 극단적인 위험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위험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거든요. 저도 처음 보는 이게 이 수치까지 나온다고?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1200포인트에서 주식 300억을 팔는 게 아니라 주식 300억에 선물 매도 포지션 300억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빵을 만든 거죠. 주식 300억을 들고 선물 매도 300억을 쳤기 때문에 주식을 빵을 만든 거예요. 해지를 해서 빵을 만들고 그 1200포인트가 2주의 기간 동안 900포인트까지 빠졌거든요. 지금은 여러분들 상상도 못 하실 텐데 당시에 선물이 하한가를 가기도 했습니다. 그것도 며칠 동안. 선물 하한가라고 하면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선물이 가격 제한폭까지 빠져서 지수가 하한가를 갔다니까요. 하한가에 잔량이 쌓였다니까요. 하한가에 팔자만 있었어요, 매도만. 그래서 체결이 안 되고 그런 날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행스럽게 이제 1200포인트에서 900포인트 이하까지 빠지는 동안 제가 손실을 안 봤죠. 근데 앞서 한 60억 정도 제가 손실을 봐놓은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하지만 저점을 찍은 날이었었는데요. 저점을 찍은 날 이제 또 당시에 제 모든 가격 지표는 완전한 과매도권이라는 신호들을 막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기술적 지표만을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닌데 그래서 어떤 날 아침에 매도 포지션을 풀었어요. 주식을 300억을 산 거랑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근데 그 풀었던 시점이 모합 정도였는데 제가 이걸 풀자마자 선물이 한가 갔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300억으로 가지고 30억이 더 터지는 거죠. 그래서 짐 싸서 집에 가야겠구나. 근데 그때 당시에 모든 직원들이 제가 이제 앉아서 모니터를 볼 수가 없어서 서서 이렇게 모니터를 보고 있었는데 그 서서 모니터를 보고 있는데 직원들이 모니터를 안 보고 저만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영화 같은 그 날이 그때였는데요. 제가 무슨 용기를 낸지 모르겠으나 오늘 하루만은 버텨보자. 어차피 집에 갈 것 같다 우리 다 여기서 다 집에 갈 것 같은데 오늘만 버텨보자 라고 하고 그냥 제가 안 보려고 하고 이렇게 나가버렸습니다. 나가버렸는데 그날 어떻게 끝났는지 아세요? 그날 이게 선물 상한가로 끝났습니다. 하한가에 장중에 갔다가 이게 다시 뒤집히더니 선물 상한가로 갔고 그래서 그 다음날 또 그만큼 올랐고 그래서 그 두 번째 오른 날 주식을 가지고 있던 주식을 다 팔아서 저는 2008년에 손실을 안 볼 수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결국 앞서 한 60억 터뜨렸던 걸 마지막 이틀 바다막에서 이틀을 너무 기적적으로 잘 풀어서 손실을 다 메꾸고 나서 그리고 나서는 제가 포지션을 모두 다 청산하고 주식 안 해 하면 안 돼 이렇게 했던 기억이 2008년의 기억이고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기적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져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만 해도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부서가 워낙 활발하게 움직이던 데인데 거의 대부분의 증권사 프랍 트레이딩 부서가 문을 닫거나 아니면 전원 교체되거나 그러니까 다 집에 갔죠. 근데 그때 당시 저희 회사만 나름 그래도 사장님께 막 칭찬도 받고 잘 버텼다 막 이렇게 칭찬도 받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흔히들 제로섬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수익을 본 사람이 있으면 손실 보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손실을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앞서도 이제 조금 몇 번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식은 결국은 손실을 관리하는 싸움이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나서 손실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방치하지 말아달라. 이게 최악이 그건 것 같아요. 이제 내 앞에서 주식의 주자도 꺼내지 마라고 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어떤 수준이냐면 그냥 종목별로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70% 이렇게 되는 경우가 이제 대부분인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방치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미 지금 손실 보고 있는데 그럼 어떡하란 말이냐라고 생각할 때 그때 저는 한 가지만 좀 떠올리셨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내가 이 주식을 왜 샀지? 내가 이 주식을 산 이유가 뭐지? 근데 내가 산 이 이유가 지금도 유효한가? 유효하다면 그건 더 이상 방치가 아니겠죠. 아무리 손실이 커도.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유효하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랬을 때는 내가 산 이유가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쓰라리고 아프더라도 다른 것들을 찾는 게 더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께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제일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버티면 좋은 날이 와요. 이렇게 유튜브에서 많이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의 말씀이 다 좋았나 싶으면 희망 고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어떻게 하시라 이거보다 지금 만약에 손실을 많이 보고 계시다면 내가 이 주식을 도대체 왜 샀나? 그리고 지금도 이 주식을 내가 산 이유가 여전히 유효한가? 그걸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연일 고점을 경신하면서 엔비디아 살 걸 후회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주식 어디까지 가게 될까요? 지금 사도 괜찮을까요? 이런 질문 많이 받죠.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걸 누가 알 수 있는가? 아무도 알 수 없다. 너무 무책임한 말씀 아니야. 근데 사실 좀 이런 말씀 드리면 시간이 있을 때면 좀 이렇게 히스토리를 조금 더 오히려 말씀을 드려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은 이제 막 엔비디아 하지 않습니까?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지만 사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미국의 이런 데이터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주식들은 최근만 오르기 시작한 게 아니라 2017년부터 각종의 테마들을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걸 조금 거슬러서 한번 딱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데이터 경제가 본격적으로 시장의 사람들한테 딱 이렇게 된 건 뭐였냐면 이세돌이 알파고한테 바둑을 지고 나서부터입니다. 그 다음부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 새로운 비즈니스가 만들어지겠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장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던 것 같고요. 저는 AI도 데이터 경제 중에 하나의 그냥 작은 테마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전체 데이터 경제 그래서 첫 번째 초기는 뭐였냐면 구독 경제라는 이름으로 이제 막 융성하게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나스닥에서 실질적인 시장을 이끌었던 주도주는 딱 두 종목이에요. 넷플릭스, 아마존. 넷플릭스가 이제 구독 경제의 왕이죠. 아마존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구독 경제로 시작을 합니다. 그건 2017년 전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넷플릭스가 지금 엔비디아 같았어요. 그랬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이 구독 경제라는 게 결국은 뭐냐면 고객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내가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점점 필요해진 게 뭐죠? 이 고객들의 데이터가 점점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에다가 하드디스크에다가 고객들의 데이터를 저장해서 쓰는 것 자체가 너무나 힘든 상황이 되고 어려운 상황이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미국에서부터 엄청난 규모의 하이퍼스케일이라는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을 합니다. 그 데이터 센터를 짓기 시작하고 거기서 우리는 무슨 서비스를 처음 또 접하게 되냐면 클라우드 비즈니스를 처음 접하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또 미국에선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 하면 아마존 웹 서비스가 1등이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가 2등이기 때문에 이 두 주식이 또 실제로 지금 엔비디아처럼 실질적인 시장의 상승을 막 이끌고 있는 그런 주식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그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주식들이 다 조정을 받다가 갑자기 이제 이 AI라는 테마가 핫하게 진행이 되는데 이 핫하게 진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AI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가장 수익을 많이 내는 엔비디아가 지금의 엔비디아가 되어버릴 것 같거든요. 이런 히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꼭 하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첫 번째는 뭐냐면 엔비디아 자체가 너무나 위대한 회사임은 맞으나 엔비디아가 너무나 훌륭해서 이 상황을 만든 걸까요? 아니면 세상이 엔비디아를 받아준 걸까요? 제 생각에는 세상이 엔비디아를 받아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또 어느 순간인가 엔비디아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식 시장에 가장 핫한 주식이고 가장 핵심적인 주식이고 이 AI 테마에서는 엔비디아가 가장 그런 주식임은 분명한 사실이고 우린 그래서 지금도 당분간은 상당 기간 동안은 엔비디아를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긴 하지만 엔비디아 역시 시장에서 더 이상 이 AI를 받아들임이 끝나가는 상황이 되면 엔비디아도 이제 또 다른 주식들처럼 중앙에서 이제 점점 멀어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엔비디아를 중심으로서 이끌어가고 있는 AI 데이터 센터는 사이클 자체는 바뀌지 않고 있다 아직까지. 그리고 언제까지 진행될지 그건 모른다. 알 수 없다. 주가로도 알 수 없고 기간으로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순간 엔비디아가 이상해지는 흐름이 나올 때 그런 이상한 흐름이 나오면 AI 전체가 이상한 바뀌는 흐름이 나올 것이고 그런 바뀌는 흐름이 나올 때 되면 엔비디아는 이제 시장에서 멀어지는 게 될 거니 지금은 AI 시대에 엔비디아가 중심이고 이걸 중심으로 봐야겠지만 엔비디아를 사랑할 필요는 없다. 언젠가는 버리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면 지금도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난 금방 버릴 거야. 아니다 싶으면 나는 바로 버릴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시게 되면 그러면 지금도 살 수 있는 주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내 대표적인 반도체 관련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 상승은 엔비디아에 비하면 약한 것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지금 현재 사이클은 보통의 경우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좋았던 사이클은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공급하는 반도체 자체가 시장의 핵심적인 사이클, 핵심적인 부품이었다고 한다면 지금 AI 시장은 기본적으로 앞서 우리가 잠시 말씀드렸던 엔비디아 GPU, 비메모리 시장이 지금 전체 시장을 이끌고 가고 있고 메모리는 여전히 이거에 따라가는 시장이잖아요. 그나마 우리나라 메모리가 글로벌 메모리이기 때문에 그래도 미국의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미국의 반도체가 올라가면 뭐 삼성전자는 잘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하이닉스가 따라가는 형국을 보이고 있는 거지 그런 상황인 거라고 본다고 하면 엔비디아가 저만큼 올랐는데 왜 하이닉스가 못 올랐까? 이건 너무나 당연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나 당연한 문제이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사야지 하이닉스를 사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아니고 그러면 엔비디아가 만들어내는 이 AI 시장이 커가고 있는 동안은 우리나라 반도체도 충분히 수혜를 얻을 수 있으니 그냥 계속해서 그 관점 똑같이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오히려 또 투자도 쉽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그러면 엔비디아가 빠지면 조심하면 되잖아요. 하이닉스만 이렇게 막 볼 게 아니라 글로벌 반도체 따라 움직이는 건데 엔비디아가 빠지거나 엔비디아가 이상해지고 글로벌 반도체가 이상해지면 그러면 그때 하이닉스를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수도 있을 거니까 하이닉스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바로미터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면 수익은 조금 약해질 수 있다 하더라도 그냥 이 바로미터를 바라보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도 바라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AI가 시장에서 대두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국내 주식 중에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최근에 시장이 점점 요새 보면 미국에서부터 확대되고 있죠. 요것도 잠깐 뭐 많이들 이제 아시는 내용이라서 일단 세상은 AI라는 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그럼 이 AI를 받아들이겠다고 하니까 이 AI에 대한 인공지능 자체를 제공하는 기업들은 몇몇 개 기업에 불과하죠.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구글 이런 기업들만으로 이렇게 한정돼 있단 말이죠. 근데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내가 여기서 경쟁에서 밀리면 내가 구글 CEO인데 내가 마이크로소프트 챗GPT를 못 따라가면 메타의 라마를 못 따라가면 이건 회사의 존폐의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 4개 회사들은 엄청난 투자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시장이 전 세상이 AI를 받아들여 줬으니 AI 소프트웨어의 표준 기준, 헤게모니를 내가 장악하기 위해선 거기까지 장악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시장에서 밀려버리면 나는 회사의 존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이 회사들은 뒤도 안 돌아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한단 말이죠. 지금 사실 증시가 오르는 이유는 이 4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어서 그래서 증시가 오르는 거거든요. 어떤 투자를 하느냐? 기존의 데이터 센터와는 차별화된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여기에서 AI 서비스를 하기 위한 투자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마존이건 메타건 마이크로소프트건 실적 발표하면 우리가 되게 주목하는 게 뭐냐면 다음 분기 케이펙스, 다음 분기 투자 금액 이거를 중요시 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게 증가할 때마다 그 주식들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반도체가 오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렇게 AI 데이터 센터들을 막 투자를 해요. 짓기로 하고 투자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첫 번째 수혜가 누굴까? 그게 엔비디아인 거죠. 이 AI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반도체를 공급하니까. 그래서 지난 분기 실적에서 보면 엔비디아 OP 마진 자체가 영업 마진 자체가 70%가 넘잖아요. 저는 이거는 좀 비상식적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반도체 팔아서 70% 이상을 남겨 먹냐. 근데 그게 지금 엔비디아가 받고 있는 수혜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수혜를 받는 거고 거기에는 메모리도 들어갈 거니까 또 HBM도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우리나라는 이렇게 붙어가지고 우리나라 반도체도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구글링 한번 하는 것보다 챗 GPT 한번 쓰는데 전력을 5배 이상 쓴다고 해요. 그러니까 전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우선 많이 지어야 돼요. 데이터 센터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으니까 전력이 더 필요해질 것 같아.
그러면 또 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데이터 센터 설비를 제공하는 기업들, 네트워크 장비를 제공하는 기업들의 주가가 지금 좋단 말이죠. 그게 뭐 미국의 델 컴퓨터, 버티브 뭐 이런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 설비, 네트워크 장비란 말이죠. 그리고 이게 이제 전력이 부족할 것 같아. 그러니까 전력 공급이 더 많이 필요해져. 그러니까 전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아. 이래서 전선업체들 주가 지금 좋거든요. 그리고 전선업체들 주가 좋으니까 이제 심지어 구리까지 뜬다. 근데 이게 궁극적으로 지금 에너지가 부족해.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다 지금 막 ESS, 태양광, 원전 이렇게까지 가고 있는데 이거는 그냥 다른 게 아니라 다 AI, 앞서 말씀드린 이 4개 기업들이 엄청나게 돈을 질러대는 과정에서 파생돼서 나타나는 효과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미국 시장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굉장히 내부적으로 차별화되어 있는 흐름인데 지금 말씀드린 영역에 있는 종목들이 아니면 거의 주가가 오르지 않거든요. 그런 상황으로 보고 우리나라 시장도 사실은 똑같아요. 대신 우리나라에는 이거에 해당하는 종목의 숫자가 많지 않을 뿐이지 딱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오르는 종목들이라는 건 제가 앞서 말씀드린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투자, 그래서 네트워크 장비, 데이터 센터 설비, 전선, 변압기, 스마트 그리드, ESS, 태양광 이렇게 이어지는 체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요? AI 서비스 체인? 그 체인에 해당하는 종목들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가 그거 외에 뭐 내수가 좋은 상황도 아니고 그다음에 뭐 중국의 경기가 최근에 좋아지는데 중국의 경기가 좋아지는 부분을 그대로 반사 이익을 받고 있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현 시점에서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그리고 해외 시장 전체에서도 기본적인 선택의 옵션은 이쪽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거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계속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매번 주가가 오르고 나서야 이 주식 살 걸, 이때 주식 샀으면 지금이면 얼마야, 이렇게 후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렇게 매번 후회하시는 분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참 그런 게 일단은 첫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제 글로벌 투자를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엔비디아를 제가 처음 산입했을 때가 지금이 1000불이 넘잖아요. 20불 때였거든요. 처음 편입했을 때가. 근데 그렇게 뭐 이렇게 하면 엔비디아도 그렇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막 그런 주식들을 너무 쌌을 때부터 사고 있었으니까 너에게 해안이 뭐냐? 그럼 다음에는 또 어떻게 이런 걸 구할 수 있느냐? 많이들 물어보세요. 근데 사실 저에게 해안은 없었다. 저의 솔직한 마음이고 근데 그러면 너는 왜 살 수 있었고 많은 사람들은 살 수 없었냐? 저는 다른 건 딱 하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은 못 사세요. 다 주식을 싸게 사려고 생각하시거든요. 그래서 주가가 많이 오른 주식을 못 사세요. 제가 엔비디아를 처음 샀을 때 시점이 바닥에서 100% 났을 때거든요. 한 1년 사이에 이미 100%가 주가가 올랐을 때 그때 주식을 샀단 말이죠. 그래서 요번에 이 주식 살 걸, 이걸 샀으면 뭔가 이렇게 바뀌었을 텐데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듣는데 하나만 일단 좀 고쳐보시라 라고 말씀드리는데 그게 뭐냐면 주식을 싸게 사겠다는 생각만 조금 고쳐보시라. 주식은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아먹는 게임이지 주식은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먹는 게임은 조금 더 힘들다.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면 그게 조금 더 쉽다. 우리나라는 그런 주식 자체가 있냐. 그러니까 해외로 좀 포트폴리오를 넓히시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10개 종목을 투자해서 7개, 8개에서 다 수익을 내겠다. 9개에서 수익을 다 내겠다. 이 생각 하지 않으시면 과감하게 하실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샀는데 점점 더 비싸진다. 그럼 안 팔면 되죠. 그 안 파는 게 20불에 산 제가 201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때쯤 샀던 엔비디아가 지금 1000불이 넘는 엔비디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실 엔비디아만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살 때 엔비디아는 저도 진짜 얻어 걸린 주식이거든요. 근데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주식은 늘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이죠. 근데 후회와 아쉬움의 연속인데 그런 것들을 좀 극복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많이 오른 주식을 못 산다가 아니라 살 수 있다. 근데 많이 오른 주식을 못 사는 이유는 뭐냐면 사서 물릴까 봐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주식 투자할 때마다 다 성공해야 된다는 생각인 거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주식 투자를 해서 10번 투자해서 7번, 8번 성공하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한두 번, 두세 번에서만 성공을 해도 나는 주식 투자를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두 개만 조금 생각을 바꿔보시면 그러면 뭐 지금도 잘하고 많은 분들이 잘하고 계시겠지만 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